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3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론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론론의 세 번째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의 세 번째 거는 윤리가 도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일상 언어에서 윤리와 도덕은 종종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윤리가 도덕이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념은 동일하지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해요. 자, 우리는 이론론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절대자가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자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자와 자연과 인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발음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발음의 질서를 가지고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재적 초월성이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게 한 것이 자연의 모습이고 그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하나의 성찰과 반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시 드러난 작업이 있었죠. 이러한 작업에서 우리는 발음의 질서로 연속성에 있다라고 한 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서는 윤리가 도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발음의 질서에 연속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동일 층에 있는 게 아니라 속성은 같지만 층위는 틀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윤리가 단순한 훈계나 규범의 집합으로 축소되거나 반대로 도덕이 근거 없는 개인의 감정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왜 이 얘기가 되냐면은 도덕이 근거 없는 개인 감정이라고 표현된 거 이게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덕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도덕의 근거를 윤리에서 찾았고 윤리의 근거는 어디요? 이 내재적 초월성이 지금 발음의 질서에서 가져왔다고요. 근데 그 근거를 지탱해주던 인식 구조와 공적 언어가 약화가 되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라는 게 논리적인 추구, 논리적인 힘이었거든요. 예, 근데 고대에 있어서의 이성의 개념은 진리에 입각한 발음의 질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대에 있어서의 이성의 개념보다는 근대에 있어서의 이성의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고 그 인간 존엄을 추구하게 됐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이 많이 상쇄되는 지금 세상의 도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얘기를 어느 목사는 하나님 까불래, 나한테 맞을래, 뺨따기 맞을래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세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절대자, 내재적 초월성인 절대자에 대한 무지죠, 무지. 그 무지를 자기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이 지금 됐죠.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인식 구조와 공적 언어가 약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또한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도덕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건 어떤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에요. 인식 구조와 공적 언어가 약한된 그러한 개인 감정.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너 나한테 뺨 맞을래? 한 대 주먹으로 너 맞을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도덕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근거가 가셔야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셔야되지 않다는 얘기는 흔히들 그러죠. 이 세상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자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자인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쁜 행위나 언행에 대해서 그가 당장에는 부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 속에서 그것은 쇠퇴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가셔야되지 않을 때 도덕은 쉽게 개인 감정으로 오해가 됩니다라고 해서 개인 감정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규범의 형태로 띈다 그랬어요. 자, 도덕이라는 개념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 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아는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람직한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따라서 도가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 설정. 이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걸 우리는 도덕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덕을 잘 이루는 사람을 적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선이라는 거는 선을 베풀었다, 베푼 선을 계속해서 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덕은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이게 도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덕이라고 그랬죠. 도와 덕. 그래서 도덕의 관계를 규범의 형태로 띱니다. 그러니까 규범의 형태로 띈다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룰이죠, 룰.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언어이며, 뭐가요? 도덕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을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다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이몬의 소리. 그래서 개인에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공동체가 요구하는 행동 기준으로 도덕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바람직한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에 관한 명령과 금지, 칭찬과 비난, 책임과 처벌의 구조를 전제를 하죠. 그래서 도덕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내재적 관계와 외적 관계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일상적인 삶의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도덕은 언제나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내적 관계, 그러니까 양심의 관계죠. 다이몬의 관계. 그리고 또 이게 자신과 자신의 외적 관계, 이게 내적 관계고 외적 관계로는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적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내부적인 도덕 관계니까 소크라테스의 양심, 다이몬과 같은 형태고 이거는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게 자리이타죠. 자리이타지만 이게 뭐예요? 정의의 관계예요. 정의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죠? 이건 바른 선, 정선의 관계예요. 정선. 근데 우리는 선악 이런 걸 구분했을 때, 그 선과 의를 구분을 했을 때 우리는 바른 것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앞에 정이라는 거를 생략을 해서 선 그러고 의라는 거에 있어서의 발음 앞에 발음을 생략해서 의 이렇게 하면은 의 그러면 정이고 선 하면은 착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죠. 반면에 윤리는 그랬어요. 이 도덕은 지금 살펴봤습니다. 반면 윤리는 이러한 도덕 규범을 내재적 초월성의 발음에 근거한 성찰을 하고 근거 짓는 차원에 속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윤리는 이러한 도덕 규범을 내재적 초월성의 발음에 근거한 도덕 규범을 내재적 초월성의 발음에 근거한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재적 초월성 발음 이거는 이제 절대자가 가지고 있죠. 이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근거한 성찰을 하고 근거 짓는 차원 이게 윤리잖아요. 이걸 윤리에 속한다. 그래서 윤리는 왜 그런 규범이 옳다고 여겨지는지, 어떤 삶의 방식이 인간과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지를 묻게 되죠. 그래서 윤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앞서 왜 그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죠. 이 점에서 윤리는 도덕의 상위 개념이라기보다 도덕이 성립할 수 있는 의미의 지평에 가깝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바탕으로 보면 윤리가 도덕이다라는 문장은 철학적으로 그대로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윤리는 곧바로 행동규칙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왜 그러면 성찰과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은 본래 윤리적 성찰을 토대로 발음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가 발음에 대한 성찰에 근거해서 그것을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실천적으로 드러난 것을 도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도덕을 진리의 개념이 아닌 문화로 보기에 이 문화로 본다는 거는 일종의 관습으로 이 도덕이라는 것을 여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절대적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발음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발음의 내용이 틀려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음은 언제든 발음에 근거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발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제 책에서는 일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지의 상태는 절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게 과연 그 절대적 선이라는 게 있는가, 지어지선이 있는가라고 요즘의 시대는 의심하고 있죠. 왜? 선이라는 게 어느 시대에 있어서의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이곳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행하면은 징계를 안 받고,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을 진리의 개념이 아닌 문화로 보기에 지역에 따른 관습과 습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선의 개념을 이렇게 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선과 진리와 절대라는 거는 결국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관습과 습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기준은 언제든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의 개념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한 약속일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역 문화에서는 지역에 따른 도덕 규범들을 윤리적 성찰 없이,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한 내용 없이 전통이나 권위에 의해 자기네들의 살아온 형태의 약속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 발음에 따른 것이 아닌 지역 문화에 따른 도덕은 존재하지만 윤리는 부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이면 이 문장은 일정한 의미에서 성립이 되어 윤리가 현실 속에서 작동할 때 그것은 도덕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윤리는 추상적인 사유로만 머물 수 없고 이론이나 성찰로만 머물 수가 없고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힘을 갖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공동체에서 모두 그것을 맞아요 라고 동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게 윤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기준은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 이때 윤리는 규범화되어 도덕이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도덕은 윤리가 사회적 실천적 차원에서 굳어진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도덕은 윤리가 사회적 실천적 차원에서 굳어진 모습입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도덕은 뭐예요? 윤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윤리는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절대자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와 내재적 초월성의 발음의 질서를 깨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내재적 초월성이 모두 같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관계를 앞서 논의한 존재론적 발음과 연결해 보면 구조는 더욱 분명해져요. 존재론적 발음은 윤리의 토대가 되고 윤리는 그 발음을 인간의 삶과 공동체 조건 속에서 해석한 사유이며 도덕은 그 해석이 규범과 간섭으로 고정된 결과입니다. 결국은 뭐죠? 존재적 발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윤리와 도덕에 관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윤리와 도덕은 동일하지 않지만 단절되어 있지도 않고 윤리는 도덕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도덕은 다시 윤리적 성찰을 통해 수정되고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리가 도덕이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철학적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윤리는 사유의 차원에서 도덕의 근거이죠. 성찰의 차원에서, 이론의 차원에서, 성찰의 차원에서 도덕의 근거이며 도덕은 실천의 차원에서 윤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될 때 윤리는 도덕을 억압하는 규범의 권위가 아니라 윤리는 도덕을 억압하는 규범의 권위가 아니라 도덕이 경직되어 있거나 왜곡될 때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비판적 토대가 뭐가 된다? 윤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리와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공통점이라는 건 발음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라는 거는 위계를 갖는다고 그랬죠. 층위를 갖는다.
그것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윤리와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념적 구조적으로 정리하되 앞서 논의한 존재론적 발음, 우리는 존재론적 발음이 발음의 질서를 윤리에 드러나게 하고 그 발음의 질서가 윤리에 드러난 것을 다시 실천을 통한 도덕의 흐름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영해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공통점. 윤리와 도덕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를 공유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모두 인간의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의 삶에는 옳고 그름, 바람직함과 그렇지 않음이 구분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윤리와 도덕은 모두 인간의 자유가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무질서가 아닌 질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윤리와 도덕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한 두 개념 모두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합니다. 윤리도 그렇고 도덕도 결국은 뭐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모두 이 관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서의 안정과 지속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윤리와 도덕은 모두 개인의 내면과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동시에 이루겠죠. 그래서 윤리는 성찰과 이해의 차원에서, 도덕은 습관과 규범의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공유를 해요. 이 공유 속에서 우리가 나타난 게 뭐예요? 발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 발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재적 초월성인 절대자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하고 진리의 우리한테 이해와 성찰로 드러나게 하는 게 윤리고 그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칙, 규범으로 만드는 게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을, 윤리와 도덕의 차이점을 볼까요? 계층의 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계층의 층위가 있었어요. 내재적 초월성, 그 다음 윤리, 그 다음 도덕이라는 그 계층적인 층위가 있었는데, 그때 윤리는 뭐였어요? 성찰적, 이론적 차원입니다. 성찰적, 이론적 차원에 속하고 어떤 행위가 옳다고 여겨지는지, 어떤 삶이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죠. 반면에 도덕은 실천적, 규범적 차원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성의 관점이라면 이건 뭐죠? 이거는 언행을 통한 실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인 규칙 형태로 제시합니다. 구체적 규칙 형태로 제시하는 걸 우리는 이걸 규범 그러죠. 이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규칙적인 형태로 제시하지 아니한 게 소크라테스에 있어서는 다이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건대 요컨대 윤리는 왜 옳은가? 이거는 성찰적, 이론적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도덕,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실천적, 규범적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이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리와 도덕의 형성 방식을 볼까요? 형성 방식을 보면 윤리는 사유와 성찰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윤리는 사유와 성찰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건 집단화가 되는 거죠. 집단화. 공동체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반면에 철학적 논의, 종교적 성찰, 인간 경험에 대한 반성의 윤리를 낳는 것이 이 윤리예요. 이에 비해 도덕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관습, 전통, 교육, 법과 제도 등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축적이 돼 있던 거 있죠. 그런 걸 통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납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시대와 그 문화에서의 어떤 사고와 어떤 행위가 우리가 긍정적인 그 바램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게 도덕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도덕이라는 거는 도덕이 윤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절대적보다는 상대적 계명이 강한 지역 간섭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강제성의 정도를 볼까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스스로 절제를 하는 힘을 가지고서 드러내는 작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의 정약용의 자주직언을 얘기했듯이 내 문제로서의 내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이 행위들이 실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동반할 수 있는 일정한 강제성을 가져요. 이것은 비난이라는 거죠. 누가 그러면은 내가 그 비도덕적인 것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뭐죠?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이나 처벌을 동반할 수 있는 일정한 강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규범을 어기면 비난이나 처벌, 배제와 같은 사회적 제재가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도덕 규범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을 두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잖아요. 따라서 법이라는 거는 도덕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그 법은 문제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윤리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윤리는 설득하고 이해시키지만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뭐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하는 자율적인 면이 강하다. 자율적 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자, 변화 가능성을 볼까요? 윤리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범을 비판하고 갱신할 수 있는 비판적 성격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윤리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범을 비판한다. 이게 기존 규범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얘가 참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이건 바꿔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관습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과 관습이 정당한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필요하다면 수정과 전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도덕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을 중시하죠. 그래서 도덕은 쉽게 굳어지고 경직되며 윤리적 성찰 없이 유지될 경우 시대착오적인 규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대착오적인 규범이 뭐였어요?
우리는 유신이라는 시대를 거쳤어요. 그때 유신 헌법에 맞춘 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때 있어서의 법령이자 도덕이었죠. 예. 그래서 그 한시적인 규범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존재론과의 관계. 윤리는 인간 존재와 세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도덕은 이러한 존재론적 성찰이 사회 규범으로 정착된 결과입니다. 예, 보세요. 윤리는 인간 존재와 세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윤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출발합니다. 왜요? 윤리는 인간 존재와 세계 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 드러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도덕은 이러한 존재론적 성찰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된 결과입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도덕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윤리는 존재론적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도덕은 그 연결이 간접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윤리는 존재론적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재적 초월성과 윤리는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도덕은 그 연결이 간접적이다는 것은 결국 이 도덕은 누구를 거쳐? 존재론적 발음을 거치는 게 아니라 윤리를 거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 관계를 윤리 도덕의 관계를 한 구조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 발음, 이건 존재론적 발음이라는 거는 내재적 초월성을 얘기를 하죠. 내재적 초월성에 따른 존재론적 발음은 세계와 인간이 성립하기 위한 근원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내재적 초월성에서 비롯됐다. 윤리는 그 발음을 어디에요? 존재론적 발음을 인간이 삶과 공동체 조건 속에서 성찰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발음의 질서를 공동체와를 우리가 성찰해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도덕은 이러한 성찰이 규범, 관습, 제도로 고정된 실천 형식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개인적인 실천 형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론적 발음이나 윤리나 도덕 이 셋은 동일하지도 않지만 단절되어 있지도 않는 발음의 연속성 위에 놓이게 됩니다. 얘네들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뭐예요? 요 부분이 발음의 관계입니다.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리는 도덕의 근거를 묻는 성찰이며 도덕은 윤리가 삶 속에서 굳어진 규범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인간 삶의 바람직함을 지향을 하고 차이점은 사유의 칭의와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사유의 칭의는 누구죠? 윤리죠? 작동 방식은 뭐예요? 도덕이잖아요. 그래서 존재론적 발음의 흐름이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존재론적 발음이 지금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존재론적 발음의 흐름이 어디에요? 윤리를 통해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발음의 흐름이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곧바로 규범이나 명령의 형태로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자주지근이라는 인간의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발음은 본래 구조적 관계적 정합성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질서로 번역되는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발음이 번역되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윤리를 거쳐서 우리는 도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륜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존재론적 발음은 세계와 인간이 스스로를 유지해 갖는 근원적 방향성이죠. 우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근원적 방향성은 우리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갖는 그 틀이에요. 그러나 이 발음은 추상적이며 말이 없어요. 이게. 예, 말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이 발음이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감지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발음의 질서가 우리의 인간의 틀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라고 해야 적용되는 실천의 실천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로 변형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첫 단계이다. 개인들은 이 관계에 파열해서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신뢰가 유지될 때 안정과 생명감을 경험하여 이 경험의 반복을 통해 공동체는 이런 방식의 삶은 지속되고 저런 방식은 분기를 낳는다는 암묵적 이해를 축적을 하죠. 따라서 도덕은 이 축적된 경험의 언어화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불선의 방향으로, 부정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같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부분은 제거돼야 됩니다. 단지 모두 조화롭고 공동체에 유익함이 흘러들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적 성찰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체험은 그대로 두면 흩어진 감정에 그치지만 공동체는 대화, 이야기, 신화, 교육을 통해 이를 공유하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을 하면 개인의 경험으로서 그냥 끝나는데 그것이 공동체에서의 개인적 경험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존재론적 발음은 관계가 어긋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절제 없는 힘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통찰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찰이 외부 권위의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삶에서 우러난 이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서 우러난 삶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갔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관습과 실천으로의 침투예요. 이건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발음은 선언보다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몸에 새겨집니다. 이게 뭐죠? 습관인데 이 습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습관을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누구예요? 맹자, 공자, 이런 데 있어서요, 모두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 그들 모두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무난하게 내 몸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약속을 지키는 습관,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 등은 모두 존재론적 발음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장치들이죠. 큰 틀 속에서는 존재적 발음인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관습은 강제적 규율이기보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한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지, 예. 유교에 있어서의 예예요. 예.
자, 그래서 도덕은 이 관습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제도화예요. 이 제도화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성이 있는 도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예요? 지켜야 됩니다라고 규칙을 만든다는 거지. 그 규칙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발음은 비공식적 관습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이걸 해 이렇게 얘기 끌고 갈 수는 어렵다는 거죠. 이때 법과 제도, 규칙이 등장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제도가 존재론적 발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도가 목적이 되는 순간 도덕은 생명력을 잃고 억압으로 변질됩니다. 발음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딱,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게 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비판과 갱신의 가능성 유지예요. 이거는 열린 마음으로 보고 열린 형태에 있어서의 공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발음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공동체의 도덕 역시 고정될 수 없고 시대와 조건이 변하면 기존의 도덕 규범이 더 이상 관계의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시대의 문화와의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이 틀려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 규범은 여전히 바른가? 그러니까 여전히 바른가라는 질문 속에는 뭐예요? 바른 질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지금 이 발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에 맞는 시대에 있어서의 중용적인 절차, 그 다음 중용적인 실천,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윤리적 성찰의 공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 성찰이 차단될 경우 도덕은 발음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런 경우 많죠. 권력의 도구로 되는 거. 이번에도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 됐나요? 재작년 됐나? 12월 3일 날, 그때, 법원에서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네, 타당하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네, 군사법정에 자의의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했었다라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중앙일보하고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죠? 두 군데. 예. 그렇게 네,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기준은 바뀌지 않아. 발음이라는 모습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발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의 그 도구가 틀려질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개인의 내적 자각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발음은 강제로 주입될 수가 없고 각 개인이 자기 행위가 관계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느끼고 어긋남을 스스로 불편함으로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도덕은 외부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율적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덕 수준은 규칙이 엄격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발음을 얼마나 스스로
감지하고 조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타율적인 거예요? 아니요. 자율적인 거에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보다 도덕이라는 거는 범주가 크잖아요. 요컨대 존재론적 발음의 흐름이 공동체에서 도덕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경험, 성찰, 그 다음 관습, 이게 사회의 공동체죠. 공동체에 있어서 이 관습이 제도가 돼서 제도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판을 하고 자각을 해서 다시 변화를 가져와야죠. 이런 연속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 경로가 살아있을 때 도덕은 강요가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론론 세 번째 거를 했는데 이때의 세 번째 거의 내용이 지금 어땠냐면은 자, 세 번째 거의 내용에 맨 타이틀을 보면은 이랬잖아요. 윤리가 도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윤리는 도덕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도덕은 뭐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발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으로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리, 도덕은 모두 어디에서의 내재적 초월성인 절대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이론론의 입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